16페이지부터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 하는데 이건 이번 11월, 12월 달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21페이지로 할 거예요. 21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괄의 1번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서 하나는 알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그죠? 예,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뭐냐 하면 의사를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였죠.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 있을까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 없죠. 무엇을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이 필요해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재 중간에 양가로 1번에서 가운데 성립요건에서 동그라미 땡 1번에서 일반적 성립요건에서 기억, 당사자, 는 법률행위의 목적, 디귿 뭐예요? 의사표시에서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뭐가 돼요? 성립되고, 특별 성립요건은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양가리 2번에서 밑에 네 번째 줄 효력요건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무효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 이걸로 했었고요.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란 유효권으로서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요거를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뭘 할 거냐면 요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하고 다음 주까지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할 거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이 대부분 끝나게 되거든요. 넘겨보시면은 특별 효력요건 이런 건 안 할 거고 바로 23페이지 보시면 3에서 법률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오고 지금 뭐 보려고 하는 거죠?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에서 첫 번째 유효요건에서 뭐가 나옵니까? 확정성이 나와요. 그죠? 우측에 중간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에서 뭐가 나와요? 확정성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가능성.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은 돈 주고 산 거니까 뭐예요? 매매죠. 근데 문제는 분양받을 때는 매매 계약할 때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죠? 또 이놈 아파트가 어디쯤 있나 하고 가봤더니 허벌판이고 도대체 내가 산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아직 뭐 되지 않은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도 그 매매 계약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확정 안 됐지만 미래에 확정될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두 번째 유효권이죠. 목적의 가능성. 지금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목적의 가능성이 나와요. 일단 이것도 오늘 우리가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실제로 이거는 계약법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자,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가능해야 뭐예요?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줄여서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런 말인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따지냐면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따집니다. 사회 통념이란 말이 어려우면 더 쉬운 말로 뭐죠? 상식적으로 따집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에서 어떤 아가씨한테 수작 걸다가 뽀뽀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이 아가씨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빠졌어요. 한강에.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뭐 고소하겠다,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방방 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오빠가 건져줄게. 그랬더니 각서 쓰래요. 그래서 제가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져주겠다라고 뭘 썼어요? 각서를 썼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만약 이것을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해요. 돈은 많이 들지만 댐 건설하고 물을 퍼낸 후에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한 기로 뒤지면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뭐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고요. 다 뭐한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가능한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요? 상식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고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가능 불가능 여부는 무엇을 가지고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끝이고 나머지 곳은 지금 볼 수가 없고 계약법 할 때 볼 거고요. 넘어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26페이지 오시면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적법성이 나와요. 적법이죠. 적법.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법을 좀 나눠봐야 돼요. 법을 나눌 때 일단 크게 둘로 나뉩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나와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면 이거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해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란 얘기죠?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 이런 분들도 가끔 생겨요. 아니 법이면 다 지켜야지 왜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습니까? 민법은 많은 규정이 임의법규예요. 그래서 민법 조항 중에 대충 한 60%가량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고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 민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도 돌아가요? 임의법규도 들어가고 임의법규 위반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효니까 그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할 때 이 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강행법규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또는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또는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 일종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도 위반한다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겠죠. 왜냐하면 처벌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공법적 영역이고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그럼 민법이 없으니까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민법을 공부하니까 다른 법에 대해서 뭐 할 바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고요. 우리 교재 좀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단속 규정이 얘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약사, 의사, 전당포까지 나오고 넘겨보시면은 또 뭐 복잡하게 나오고 변호사법도 나오고 또 뭐 식품위생법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을.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민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단속 규정 중에 교재는 한 수십 개의 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고요. 처벌받지만 그 결과나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것을 단속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뭐가 없죠? 단속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얘를 찾을 수 없고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요 하나만 기억하고 요 하나만 뭐 하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았고 제가요 여기 지금 한글로 써 전자를요, 그죠? 근데 제가 앞으로
앞전자는 이거는 꼭 한자로 쓸 거예요. 전후할 때 전자는. 왜 그러냐면 한글로 쓰는 전자고 얘하고 달라요. 이건 앞이라는 뜻이고 요때 전은 굴릴 전자예요. 한 번 더 굴렸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 번 더 팔았다. 전대차하면 한 번 더 임대했다. 전전세하면 한 번 더 뭐예요? 전세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앞이란 뜻은 반드시 뭐라고요? 한자로 쓸 거고 한글로 쓰는 것은 뭐예요? 굴릴 전자고 쉬운 말로 하면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한 번 더 병한테 또 팔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하죠. 최근에 뭐 그 강남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뭐죠 이렇게 투기 조짐이 있어서 전매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을 뭐 검토 중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 번 더 팔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죠. F는 뭐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또다시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세금 폭탄 떨어져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병한테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았으니까 이러한 을의 행위를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요 병의 등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거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냐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보면 을이 안 나오죠. 그죠? 갑에서 병으로 뭐예요? 직접 등기했으니까 을이 안 나오고 뭐가 빠져 있어요? 중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법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이 뭘 받냐면 처벌을 받아요. 세금도 충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요 병의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예요. 만약에 병 앞에 등기가 무효가 되면 누구 거가 돼요? 병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 거가 돼요? 갑 거가 되겠죠.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병의 등기가 뭐면요? 무효면 누구 거로 들어가요? 갑 거로 돌아가겠죠. 동의하시죠? 표정인데 왜 그러세요? 그죠? 그러면 병이 큰 피해 보죠. 병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병은 피 주고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병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면 엉뚱한 사람이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니까 얘는 처벌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 이해해요? 유효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요 규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속 규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은 뭐합니까? 처벌합니다.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요거 하나만 뭐 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도 또 할 거예요. 또 뒤에 또 할 거고 아마 수업하면서 저희가 수업 끝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한 50번은 할 거요. 한 50번은 반복할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오늘은 뭐죠? 이렇게 한번 이런 데 있구나 정도 감 잡으면 되고 아 이래서 이런 단속 규정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죠? 끝이고 그 다음 우측에 2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탈법행위라는 게 나와요. 29페이지 위에 요거는 가입표예요. 가입표. 탈법행위는 뭐예요? 가입표.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법을 위반할 때는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탈법행위라고 해서 따로 규정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요. 재판부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거기가 일방통행로인지 모르면 막 들어가죠. 그죠? 노골적으로. 근데 만약에 일방통행로인지를 알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비상등도 켜고 그죠? 쭈물쭈물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놈들은 뭐예요? 알면서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뭐가 나쁜 놈이냐면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방통행도 그렇지만 몰라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법을. 그렇죠? 근데 그 몰랐다고 해서 뭐 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게 덜 나쁘다 이래버리면 모르는 서민들만 뭐하게 돼 있어요? 처벌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런 개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뭐예요? 처벌 따르고 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의 하단에 이제 5번에서 네 번째 유효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요. 자, 법조문 넘기지 마세요. 법좀 읽어볼 건데. 자, 29페이지 하단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뭐가 나와요? 103조가 나와요. 그죠? 29페이지 밑에 관련 조문 해가지고 103조 이렇게 나오죠. 그죠? 103조 반사회적 질서법률 이게 나오죠. 그죠? 찾으셨죠? 그죠? 103조. 그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 보는 법조문이에요. 왜 103조죠? 1조부터 102조까지는 왜 없죠? 그죠? 왜 없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요. 우리는 103조부터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문 같은 거 보실 때는 1조부터 102조는 보실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안 배운 내용들 나오니까 막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몰라도 되는 거고. 우리는 몇 조부터요? 103조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103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예요?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타이틀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무효. 근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법에.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 행위가 법에 부합하는 안 하는지를 알려면 법조문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103조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입법부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봐가지고는 나 행위가 정당한지 안 한지는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까지 봐야 돼요? 판례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 미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까지 봐야 되냐면 판례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보니까 그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아주 많죠. 그 보면은 이제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이제 뭘 선임하려고 해요? 특별검사를. 근데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아무리 야당에서 특별검사를 선정을 해서 2명 중에 1명 뽑아주시라고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이 뭐 하지 않아요? 임명 안 하면 땡이에요. 임명 안 하면. 그럼 지금 상황 봐서 그분의 지금 성향을 봐서는 임명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특별검사 아무리 해봐야 대통령이 나 안 한다. 그럼 그러니까 임명 안 한다.
라고 뻗팅기면은 강제적으로 특별검사를 뭐예요? 선임할 방법이 없어요. 임명검사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이것도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소추 해야 되겠죠, 그죠? 탄핵소추. 탄핵소추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9명이고 몇 명 이상이에요?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탄핵이 되는데 문제는 이 9명 중에 2분이 임기가 1월 달에 끝나요. 다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 임기가. 그러면 이 2명을 선임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 헌법재판도 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하냐면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3명.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정해야 되니까 각각의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이렇게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정하죠, 그죠? 잘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이라 하더라도 임명 9명은 모두가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소추가 시작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니까 추가로 2명을 대통령이 선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권한이 뭐가 돼 있어요? 중단돼 있으니까 헌법재판관을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 명만 남아요? 7명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7명이 남더라도 1명만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을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6명이라는 것은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고요. 심의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 참석해야 되냐면 7명이 참석해야 돼요. 7명이.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중지돼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7분 중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르는데 반대한다. 반대 의견 표명하더라도 6명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리겠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죽어도 자르기 싫다면 사퇴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만약에 사퇴해버리면 헌법재판관이 몇 명만 남게 돼요? 6명만 남게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특별검사도 임명 안 하면 땡. 그 다음에 임기가 가는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도 없고 한 명이라도 뭐 해버리면요? 사퇴해버리면 헌법재판소라는 그 국가기관이 뭐가 돼요?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간에 뭐예요? 자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차라리 나를 탄핵소추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소추를 안 당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최소한 9명 중에 3명은 누가 지명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거잖아요. 아니,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대통령에 이렇게 그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임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9명을 다 임명을 하게 되면 그 9명이 대통령 눈치 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은혜 입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 명의 대통령이 한 2명만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두를 임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있고요. 그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소신이 이 탄핵 소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뭐 해버리면요? 사퇴해버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탄핵 소추도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1월 달에 한 분 관두시고 막 이렇게 관두시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2분이 관두고 만약에 한 분만 사퇴해버리면 탄핵 소추할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도 특별검사도 그렇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임명하되 예를 들어서 15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을 둬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 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야 이게 완벽한 제도였는데, 제도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맹점이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절대 간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간두면 뭐예요? 깜빵 갈 상태니까 안 간둘 거고. 그리고 또 강제를 쫓아나기도 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안 해. 그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어. 그러면 촛불 집회가 300만 명이 아니겠죠. 평화 시위가 아니라 뭐예요? 폭력 시위로. 왜냐하면 이제는 평화적 시위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는 건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 판단된다면 폭력, 계엄도 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치밀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을 배우다 보면은 거지 같은 것도 되게 많어. 이게 국회의원 놈들이 이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 법도 많고요. 이 국회의원들 다 싸그리 딱 뭐가 잘라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화나는 법들도 있고 막 그러게 되는데, 이 103조도 좀 그래요. 이게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까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판례까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은 서설 나와 있고 의 나와 있고 구체 유형화에서 쭉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32페이지에 판례 가지고 판례가 쭉 나열되어 있죠.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인륜에 반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또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고, 또 35페이지 뭐가 나와요? 판례가 또 잔뜩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한도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다 암기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교재와 상관없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리해 드리는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분류 방법은 일본 학자의 분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교재가 다 따르고 있는 분류 방법이고, 실제로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법원의 분류 방식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오늘은 쭉 들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실 거란 말이죠. 자,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대법원은 뭐가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나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반사회적인 거. 예를 들어서 교재 대부분 그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첩계약을 했다, 도박을 하기로 했다, 법정의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그분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바른 생활이 문제인 거지 민법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물론 문제 지문이 나오지만 따로 공부할 건 아닌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반사회적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나쁜 짓이 아닌 것 같아.
겉보기에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반사회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자, 뭐냐면 첫 번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별거계약이고 별거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별거계약은 그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반사회적이냐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처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그랬더니 제처가 집을 나가겠대요.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오후 3시에 나간대요. 좋다 그러면 우리 오후 3시에 별거하기로 하자.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후 3시가 됐는데 제처가 안 나길래 제가 파출소에 전화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계약 위반했으니 강제로 끌어내 주시오. 그러면 경찰관이 와서 제처를 뭐예요? 끌어낸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별거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저번주에 우리가 했지만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유효면 효과가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무효면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별거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무효예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는데 강제한다면 반인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별거계약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수험생분들은 근데 이러지 않고 첩계약, 도박 막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 막 제가 막 가슴에 막 메워져. 아니 첩계약이 반사회적이 아닌지 헷갈리나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교재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굳이 외우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양이 뭐예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뭐게 되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예약.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 불능약은 아닙니다. 혼인 해소가 뭐겠어요? 이혼하면 이런 뜻이죠. 제가 어떤 아가씨를 한번 꼬셔보려고 자기야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하는 뭐예요? 혼인예약이에요. 나쁜 짓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진짜 재수없게 제 와이프하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저의 혼인을 국가가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예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아주 시험에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물론 갑을 죽이는 것은 반사회적이니까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1억을 주겠다는 것도 무효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갑을 죽이려 하는 것만 무효다 이래버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1억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어떻게 전체가 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이 달라붙으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만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5, 6년 전에 만나서 수업을 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기억하시는데,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건데,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뭐 받고 하면? 돈 받고 하면 뇌물이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법적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인가를 신청했는데, 제가 인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공무원의 뭐예요? 직무집행이잖아요. 제가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그죠? 근데 그쪽에서 식사값이라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10만 원 찔러주기로 했다면, 돈을 주기로 했다면 전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왜 웃으세요? 동의하셔야 돼. 점점점 우리가 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뭐 받고 하면? 돈 받고 하면. 제가 전에는 드라마를 안 봤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자꾸 보더라고요, 제가.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영민 씨 아시죠? 탤런트. 그 사람이 법정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뭐 들려가가 뭐 아무튼 냄새가 보여가가 뭔가 있는데 아무튼 법정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이제 김영민 씨가 이제 뭐가는 변호사로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점이 뭐냐면 이 김영민 씨 변호사인데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증언을 부탁해요. 물론 허위 증언이 아니라 뭐예요? 본대로 증언해 달라는 거죠. 네가 증언해줘야 그 아이가 먼저 풀려난다는 거겠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 뭐라냐면 얼마 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민 뭐라냐면 제가 아가씨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작가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 왜냐하면 만약에 김영민 씨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이면 형사처벌을 받고요. 또 그 계약은 민사적으로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이면 당연히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뭐 받고 한다면요? 돈 받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하고 좀 쉴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가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근데 갑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하려고 출자 받는 거면 어떨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제가요 마트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을 구입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근데 제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떡할 것인가? 뭐가 반사회적이? 동기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보세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유효한 거죠. 근데 우리 가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 하시려고 했더니 도박장을 개설하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요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너한테 못 빌려주겠다.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업자금을 출자를 했어요. 뭐 하려고요?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출자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당신에게 출제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제가요 이마트 가서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하길래 제가 사심이 5자를 들고 캐시 아줌마를 딱 섰더니 아줌마가 아니 무슨 칼을 이렇게 여러 개 사세요 하길래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매매 계약이 뭐예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첫째, 별거 계약이나 혼인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예약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하면 반인륜적이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또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또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크게 뭐죠? 2가지 했고요. 좀 쉬었다가 몇 가지 좀 더 해야 됩니다.